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지 5단원 수업할 거거든. 페이지가 154페이지. 자, 5단원의 첫 번째 인구 문제의 양상과 해결 방안인데, 자, 세계 인구 변화의 특징. 세계 인구가 지금 몇 명이나 되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그렇지? 80억. 어? 80억. 한 70억, 80억 이 사이 정도 되지. 자, 그럼 세계 인구는 지금 증가하고 있을까, 감소하고 있을까, 정체돼 있을까?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나 일부 선진국은 감소하거나 정체돼 있는데 개발도상국 때문에 세계 인구는 계속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어. 그러면은 선진국은 언제부터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을까? 산업혁명 때부터. 개발도상국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도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야. 자, 여기 동그라미 쳐놓자. 선진국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개발도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해. 몇 쪽이라고요? 154. 아, 153. 자, 그러면은 인구가 성장하게 된 배경은 뭐 때문에 인구가 성장하냐? 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인구 부양력이 늘어나게 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그다음에 의료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지. 자, 질문. 그러면은 전 세계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일까? 산업혁명일까? 2차 세계대전일까? 자, 산업혁명이 더 빨라.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이지.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20세기잖아. 자, 언제부터 인구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 세계 인구의 증가는 2차 세계대전. 정답은 산업혁명 때부터. 왜? 산업혁명 때부터 선진국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거는 산업혁명 때부터라고 봐야 돼. 알겠지? 자, 인구 변천 모형 별표 하나 쳐놓고, 자, 이거는 중학교 때도 한번 봤을 거야. 인구 변천 모형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자, 각 단계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자. 짓는 게 아니라 원래 있어. 자, 1단계는 보니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선이 출생률이고 주황색이 사망률인데, 사망률도 높고 출생률도 높네. 그럼 인구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정체돼 있을까? 그렇지.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잖아. 이 1단계를 뭐라고 하냐면은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잖아. 다사 시기.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는 시기. 자, 2단계는 뭐가 줄어들기 시작해? 사망률이 줄어들기 시작해. 뭐 의학이 발달했겠지. 그럼 이거는 출생률이 감소해. 이러지 지금 정신이 없나? 다사 아니? 쏘리 다산 감사해요. 미안해. 아니 다산 감사지겠지. 자, 3단계는 이제 사망률은 이미 적어. 그런데 뭐가 줄어들기 시작해? 출생률이 줄어들기 시작하지.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감산 소사.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지 마. 이제 확실히 4단계는 그럼 뭘까? 자, 센스가 있으면 4단계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될까? 소산소사. 그렇지, 소산소사.
자, 5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인구가 감소하는 단계거든. 그래서 여기는 5단계는 우리나라와 같은 좀 특별한 일부 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형태고, 자, 1, 2, 3, 4단계를 봤을 때 인구가 증가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 2단 2단계, 3단계는? 2단계, 3단계. 그렇지. 여기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이 인구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2단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3단계는 증가율이 낮아지긴 하지만 증가는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증가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자, 인구 변천 모형을 봤고, 그 다음에 대륙별 인구 성장이라든지 세계 인구 비율 변화 뭐 이런 표들이 많이 나와, 이 단원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런 표들을 다 보지는 않을 거거든. 근데 내신 공부를 할 때는 이 표들을 교과서에 있는 거를 통째로 다 외워야 돼. 지금 얘기했잖아. 중학교 사회 공부랑 고등학교 사회 공부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중학교는 문제집에서 중요한 문제들만 몇 건 풀어보면 돼. 그럼 다 90점 이상 나왔잖아. 100점 받고 중학교 때 그랬잖아. 그치? 확실해? 그랬어? 중학교 때? 자, 근데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사회 선생님들이 좀 변태가 많아. 그래서 중요한 문제들을 안 낸다. 교과서에는 사이드에 있는 자료들 있잖아. 이런 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 그러니까 진짜 좀 바보같이 공부를 해야 돼. 고등학교 사회 공부는 옆에 있는 자료들, 뭐 특히 여기 통계표라든지 그래프 나와 있으면 그 수치까지 그냥 다 외워버려. 교과서에 있는 건 얼마 안 되니까 그거 다 외워버려. 시험범위 해당하는 부분만 하면 되잖아. 자, 개념만 몇 가지 보고 가자. 여기서 합계 출산율이란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치?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 그래. 우리나라는 이 합계 출산율이 몇 명이나 될까? 이 단위는 명이야. 몇 명이나 될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지. 0.7명, 8명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은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은 합계 출산율이 몇 명이어야 될까? 너무 간단한 질문 아니야? 인구가 안 감소하고 유지되려면은 합계 출산율이 2명. 그치. 남자 여자 2명이 결혼했으니까 2명은 낳아야 본전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나라는 0.7명이라고. 한 명도 안 낳는다고.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겠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봐. 자, 세계 인구 분포를 보면은 세계 인구는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약 90%는 북반구에 거주하고 있고. 자, 산업화 이전에는 인구 분포가 자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산업화 이후는 인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 정도만 알아두면 돼. 그래서 지도를 보고 우리가 한번 봐보자.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지역들 있지.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유럽, 북서부 유럽, 그 다음에 미국의 북동부 지역. 여기 인구가 많네. 그치? 인구가 희박한 지역은 어디 있어? 여기 아프리카 북부 지역. 여기 왜 인구가 없을까? 사막.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내륙 지역. 여기도 사막. 중국의 서부 지역, 러시아 북부 지역. 이런 데는 인구가 없네. 그치? 자, 인구가 많은 지역의 원인을 보자면 아시아의 인구가 많은 지역 이유는 벼농사하기 때문에 그래. 자, 벼가 인구 부양력이 가장 높은 작물이야. 그래서 인구가 많고. 자, 유럽의 인구가 많은 이유는 뭐 때문에? 산업이 발달돼 있지. 산업혁명의 발상지이지. 같은 이유로 미국의 북동부 지역도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자,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인구 피라미드라는 걸 한번 보자. 자, 인구 피라미드를 보고 뭐 알 수 있을까? 성별, 연령별, 비율을 알 수 있어. 자, 성별, 연령별, 인구 수를 알 수는 없어. 비율을 알 수 있는 거야. 자, 우리 앞으로 사회의 표나 그래프나 이런 문제들에서 수를 알 수 있냐, 비율을 알 수 있냐 굉장히 중요해.
자, 피라미드형이 있고 종형이 있고 방추형이 있는데 피라미드형의 특징은 뭐야? 노년층의 인구가 적고 유소년층의 인구가 많지. 어디서 나타날까? 개발도상국에서. 그 다음에 종형 같은 경우는 노년층의 인구가 많고 유소년층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선진국에서 나타나겠지. 이게 더 발전되면은 방추형이라고 해서 노년층 인구가 더 많아지고 유소년층은 감소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돼. 선진국에서. 자, 세계 인구 구조에서 인구 피라미드는 인구 구조, 연령별, 성별 비율을 알 수 있다. 자, 선진국의 인구 구조와 개발도상국의 인구 구조 너무 당연한 건데 그래도 한번 보고 가자. 선진국 기대 수명이 길고 합계 출산율이 낮고 노년층의 인구 비중이 높고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은 낮다. 그래서 노령화 지수 높고 중위 연령 높다. 자, 중위 연령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제일 어린애에서부터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까지 한 줄로 일렬로 쭉 세워서 한 가운데 사람의 나이를 중위 연령이라 그래. 그 선진국 같은 경우 중위 연령이 높겠지. 자, 개발도상국 기대 수명이 짧고 합계 출산율이 높고 노년층의 인구 비중은 낮고 유소년층의 인구 비중은 높고 노령화 지수 낮고 중위 연령도 낮다. 이게 개발도상국의 인구 구조고.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자, 세계 인구 이동. 자, 인구가 이동하는 원인은 경제, 정치, 환경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해. 자, 경제적 이동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이동한다. 정치적으로는 내전이나 전쟁 이런 것들을 피해서 이주하는 난민. 자, 환경, 사막화, 해수면 상승 등 기후 변화로 인한 기후 난민 등이 이동하는 게 환경적 이동이고. 자, 인구 이동의 영향, 유입 국가, 이주민과 기존 주민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주로 이렇게 난민들이 많이 이주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아프리카나 이 중동 국가에서 내전이 많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유럽으로 난민들이 많이 이동해 가. 그래서 유럽은 이 난민 문제가 되게 심각하거든. 난민들이 남의 나라 와가지고 얹혀 사는 거잖아. 그럼 조용히 잘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막 문제를 일으켜, 범죄를 일으키고. 유럽 같은 데 가면 소매치기 같은 거 많잖아. 뭐 프랑스 파리나 이탈리아나 이런 관광 국가들 가면은 이 소매치기가 그 나라 사람들일까? 파리 시민들일까? 우리보다 잘 살아.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왜 소매치기를 하겠어? 대부분 난민들. 그 범죄 도망가도 잡히지도 않아. 그리고 어떤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자, 유출 국가에서는 청장년층의 노동력이 유출된다는 문제도 있지만 장점도 있어. 해외로 진출한 노동자들이 외화를 벌어오게 되지. 또 넘어가. 자, 인구 문제를 볼 거거든. 자, 인구 문제는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와 선진국의 인구 문제가 있는데 선진국의 인구 문제 한번 볼까? 이거 보지 말고 한번 해보자. 선진국에는 어떤 인구 문제 있을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자, 하나씩 띄워놓고 봐보자. 저출산부터. 저출산 원인이 뭐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 원인은 뭘까? 저출산. 여성의 사회 진출. 뭐 아니에요. 그 여성의 사회 진출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야. 그래서 여성들 사회 진출을 막아야 돼? 아니 배운 거 말하는 거. 맞아. 배운 거 말하는 건데. 잘 얘기했어. 그거를 쌤이 얘기하고 싶었어. 지금 개정교육과정 바뀌면서 그게 빠졌어. 여성의 사회 진출이. 쌤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 애들 저출산의 원인으로 여성 때문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지.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교과서에 나왔나? 이전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쌤도 계속 가르쳤어.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바뀌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교육과정에서 그거 빠졌어. 여성의 사회 진출은. 자, 왜 애를 적게 낳을까? 양육비도 있고 적게 낳고 싶으니까. 니들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얘 많이 한 5명씩 낳고 싶어? 아니잖아, 그치? 그게 뭐야? 생각이 바뀐 거라고. 가치관의 변화야, 가치관. 그리고 결혼하는 총 연령이 높아졌어. 옛날에는 20대면은 결혼하고 30대 되면은 다 막 노총각, 노처녀 이랬거든. 선생님 친구들 봐도 20대 때 결혼할 때 거의 없어. 30대 초반이나 중반 때 제일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결혼 안 한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예 결혼을 안 하거나 혹은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적게 낳거나 아니면 아예 안 낳으려는 그런 가치관으로 변한다고. 아예 애를 안 낳는 걸 그걸 뭐라고 하지? 무슨 족이라고 하지? 딩크족이라고 하지. 딩크가 뭐야? 딩크. 더블 인컴 노 키즈스. 그러니까 애를 안 낳고 애를 안 낳으면 둘 다 일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수입은 2배로. 그리고 애들 없이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선생님 친구들 중에서 결혼했는데 애를 안 갖는 조건으로 결혼하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어. 자, 그러면은 저출산의 원인은 받고,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저출산이면 그냥 애 안 나올 수도 있지. 뭐 무슨 문제가 될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별 문제 없나?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그러면은 국가 경쟁력이 낮아지겠지. 근데 선생님이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 외국인들 많이 유입하면 돼.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들 많이 유입시키면 돼. 자, 그럼 고령화 문제는 원인이 뭘까? 의학기술이 발달되어서. 그래서 노인들이 안 죽어. 네. 죽어야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빼고. 아, 내 할머니 할아버지 빼고. 자, 노인들이 안 죽어. 아니 뭐 맞는 얘기야.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평균 수명이 연장이 돼. 그리고 또 하나 원인이 저출산도 원인이 돼. 자, 고령화라는 것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거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그러니까 수가 절대적인 수도 당연히 많아졌지만 애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노인들의 비율이 더 높아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응? 자, 그 비율이기 때문에.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 자, 이 선진국 바로 가보자. 밑에. 자, 저출산의 원인은 초혼 연령이 상승, 처음 결혼하는 그 나이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가치관의 변화.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고, 자, 고령화는 65세 이상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야. 자, 원인은 뭐 때문에? 도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노인들이 안 죽기 때문에, 그리고 출산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비율이 높아지는 거지.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당연히 뭐 노동력이 고령화로 생산성 저하 문제도 있지만 진짜 심각한 건 이거야. 노년 인구 부양비가 상승하게 돼. 의료 및 복지 비용이 증가하게 돼. 자, 노년 인구 부양비가 상승한다. 이게 실질적으로 너희들한테 다가올 문제야. 이제 앞으로 그 우리나라 국민연금 문제 들어본 적 있지?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앞으로 문제가 될 거다. 이런 거 안 들어봤어? 자, 왜 문제가 되냐면은 지금 쌤은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 돈을 벌고 있으면 국민연금을 납부를 해. 이 돈을 가져다가 지금 국가에서 누구 주는 거야? 지금 노인들 주고 있는 거야. 내가 이제 노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들이 벌어가지고 낸 세금으로 내가 이제 받겠지. 그치?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선생님 세대에 비해서 너희들 세대가 인구가 절반밖에 안 돼. 그럼 너희들은 그 비용을 2배, 3배 내야 돼. 쌤 지금 내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도 막 소득의 한 10% 정도를 사대보험으로 내거든.
너희들 때는 그 소득이 한 20% 30%를 내야 돼. 그거는 그냥 소득세 말고 그냥 이런 복지 비용으로만 소득세까지 하면은 너희들은 나중에 너희들이 번 돈의 한 50%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야. 벌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 너희들이 노인이 됐을 때. 너희들이 노인이 됐을 때는 지금 이제 막 태어난 애들이나 앞으로 태어날 애들이 돈을 내서 너희들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국민연금이나 이런 복지를. 근데 지금 애들이 안 태어나. 그래서 너희들은 나보다 2배, 3배 내놓고 너희들은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요런 고령화 문제가 있고, 개발도상국 문제 볼까? 개발도상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지는 문제, 그리고 그 많은 인구가 대도시로 밀집하는 문제. 자, 인구가 과잉, 너무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닌가? 경쟁력도 높아지고. 근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자, 원인 보자. 생활 수준 향상, 의학 발달로 사망률이 감소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식량과 자원이 부족해. 그래서 기아와 빈곤 문제가 발생하게 돼. 엄청나게 많은 나라에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엄청 행운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너희들 밥 못 먹고 그러지 않잖아, 그치? 맛있는 거 맨날 먹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용돈도 많이 받고 그러잖아, 그치? 이번에 세뱃돈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인구가 많으니까 일자리도 부족해져. 그래서 실업 문제가 나타나게 돼. 자, 우리나라도 겪었던 문제인데 이렇게 많아진 인구가 대도시로 과밀돼. 그 이촌 향도 현상으로. 그럼 무슨 문제 나타나냐? 도시 문제 나타나. 주택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범죄 문제, 실업 문제, 여러 가지 도시에서 인구가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겪게 돼. 자, 그러면은 이게 158페이지에서 이것까지 알아야 1등급에서 인구 부양비에다가 묘표 하나만 쳐놓자. 자, 구체적으로 문제풀이를 하지 않을 건데 이거 하나 알아도 여기 단원에서 가장 어렵게 나올 문제가 여기 문제야. 인구 부양비 문제라고 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돼.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여기 오늘 뭘 할 거냐면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총 부양비가 어떤 개념인지만 알면 되거든. 자, 15세에서 60세까지의 인구를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해. 자, 생산 가능 인구분의 노인들의 인구 곱하기 100. 그게 노년 부양비래.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 자, 이 노년 부양비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90이다. 그럼 이거 90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뭐가 90이라는 거야? 65 이상 인구가 아니에요. 65세 이상인 거 아니야?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지금 여기서 뭐 문제풀이 할 건 아니고. 90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젊은 인구가 이 나라에 100명이라고 봤을 때 노인이 몇 명 있냐 이거야. 90명 있다는 거야, 이 나라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마찬가지로 유소년 부양비도 예를 들어서 80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생산 가능 인구가 100명이라고 보면은 아이들은 80명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치? 자, 총 부양비는 자, 생산 가능 인구가 100명이라고 봤을 때 그들이 책임져야 되는 애들이랑 노인이 몇 명 있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야. 자, 이거 가지고 요런 표가 나오고 요거를 계산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돼. 자, 유소년 부양비 뭐 91.9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젊은 사람들이 100명 있었을 때 애기들이 몇 명 있냐 이거야. 자, 그리고 노령화 지수도 여기 나와 있는데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층 인구분의 노년층 인구 곱하기 100.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
노령화요? 노령화 지수는 뭘 의미하는 걸까? 애기들이 100명이라는 기준 하에 노인이 몇 명 있냐 이거야 이 나라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노인이 애들보다 더 많다면은 100이 넘어가겠지. 노인이 애들보다 더 적다면 100 아래가 되겠지. 자, 그런 거고. 자, 인구 문제 이제 해결 방안을 한번 봐보자. 자, 먼저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 해결 방안을 보면은 인구 과잉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인구 부양력을 높이면 돼. 먹여 살리면 돼. 인구가 많은 그 인구를 먹여 살리면 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당장 그런 능력이 안 되잖아. 개발도상국이. 그럼 무슨 정책을 해야 돼? 애를 적게 낳는 정책을 실시하겠지. 우리나라도 했었어.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무슨 정책?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해. 자, 그 다음에 대도시로 인구 과밀하는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인구를 분산하는 정책을 해야겠지. 중소도시를 육성하면서. 그런 일환으로 지금 광주 전남 통합하고 하는 거 알고 있지? 자, 광주 전남 통합해서 수도권의 여러 기능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야 인구가 지방에 머무를 수 있잖아. 광주 전남에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와? AI 산업을 가지고 와. 되게 좋은 거 가지고 온 거다. 그래서 광주 전남의 어떤 일자리라든지 미래 이런 먹거리들이 되게 많아질 거야. 광주 전남 인구가 많이 아마 늘어날까 그렇게 된다면은. 자, 선진국의 인구 문제 해결 방안. 자, 저출산 대책. 어떻게 하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을까? 자, 출산 장려금과 양육비를 지원해 준다. 근데 이거 현실적인 큰 도움은 안 되겠지. 지자체별로 좀 다르긴 한데 막 셋째까지 나면은 축하금으로 100만 원, 200만 원 막 이렇게 주거든. 근데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셋째까지 기를 수 있을까? 그 100만 원 받자고 셋째까지 낳을까? 안 낳겠지.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너희들 부모님 생각해봐. 지금 너희들 학원비로 얼마나 들어가 한 달에. 심지어 사회학원까지 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애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애기 낳는다고 셋째까지 낳는다고 100만 원 준다고 누가 낳냐고. 자, 육아휴직 보장하고 양육 및 보육시설 확충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 이런 것들을 각종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하지.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크게 도움은 안 돼. 자, 고령화 대책. 자, 정년 연장 분명히 시켜야 돼. 지금 보통 정년이 몇 살 정도까지인지 알아? 보통 한 60세, 61세가 그 공직자들의 정년이고 일반 사기업은 정년이 한 50세면 정년이다. 그것도 일 잘하는 사람들이. 안 그러면 한 40 중반이면 정년이야. 자,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 연금 및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 사회 보장 제도를 강화한다. 자, 임금 피크제란 말 들어본 적 있을까? 자, 임금 피크제는 뭐냐면은 정년 퇴직을 한 사람한테 제한을 하는 거야. 기간제 일자리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되 3년이든 5년이든 1년이든 자, 이만큼 일을 더 하는데 지금까지 받았던 월급의 절반만 받아가시오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야 회사에서. 그게 임금 피크제야. 그러면 정년퇴직한 사람이 그렇게 일할까 안 할까? 하지. 왜? 백수보다 낫잖아. 일자리 없고. 그리고 내가 평생 해왔던 일을 계속 하는 건데 뭐 월급을 좀 줄인다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익숙한 일을 계속 하는 게 낫지. 그리고 정년까지 일을 했으면 그 월급도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야. 거기에 절반이면 그래도 괜찮은 정도일 수 있어. 그게 임금 피크제거든.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까 안 좋을까? 회사 입장에서도 좋아. 그 정년퇴직까지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일에 그 능숙한 사람이겠어. 그 사람을 절반 가격에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임금 피크제는 문제가 없냐? 문제가 있어. 사회 초년생의 일자리를 뺏을 수가 있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될 수 있지. 정년 퇴직한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하니까.
자,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와 대책은 선진국의 인구 문제랑 거의 비슷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 자, 가까운 미래에 노년층 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적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 되고, 개인은 어떤 인식,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바꿔야겠지. 자, 우리나라 시기별 인구 정책을 한번 보면은, 자, 1990년대가 될 때까지, 자, 1990년대가 되어서야 출산 제한 정책이 종료가 돼. 그 전까지 그럼 무슨 정책이었다는 거야? 출산을 장려했을까? 제한. 산하 제한 정책을 했던 거지. 96년 이전까지는. 옛날엔 진짜 애들 엄청 많이 낳았어. 선생님 아버지가 6남매, 선생님 어머니가 11남매. 옛날에. 그러니까 선생님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50년대 그쯤 생이시거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6.25 전쟁 끝나고 그때 이제 베이비붐 시대라고 하거든. 50년대 후반. 이때 엄청나게 인구가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실제로 그 나이 때 보면은 거의 한 10남매 가까이 된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근데 이제 이 선생님 나 때 정도 되면은 한 2명, 3명, 많으면 4명 이 정도. 너희들은 막 주위에 형제가 3남매 막 이렇게 되는 경우 별로 없지. 너희들은 몇 명의 형제가? 형 하나? 한 명이요. 어? 남동 남동생 하나. 그래도 2명씩이면 그래도 많네. 근데 요즘 태어난 애들은 거의 그냥 한 명이잖아. 그러거나 애를 안 낳거나. 오히려 2002년부터는 무슨 정책이 실시된다? 출산 장려 정책이 실시돼. 자, 넘어가. 자원. 여기 5단원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단원이라 생각하면 좀 빨리 볼 건데, 빨리 보고 시간이 남으면은 우리 금요일 날 한국사 시험을 한번 볼 거거든. 전에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모의고사요? 고3 모의고사. 고3이요? 근데 어렵지 않아. 마음 혼나요? 어? 마음 혼나요? 아니 그럼 그럼 엄마한테 가요? 그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왜 고3? 고3인데요? 그래도 고3인데요? 그래서 특강을 뭔가 마무리하는, 특강을 잘 들었다 이런 마무리 결과물은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가야지. 근데 결과물이 결과물이 안 좋아요. 처음에 우리 엄마가 슬퍼할 건데. 그거 어쩔 수 없지. 고1 것도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좀 공부를 조금 복습을 해. 그래서 여기 진도 좀 빨리 끝나고 쌤이랑 좀 복습 한번 할 거거든. 그러니까 한국사 원은 쌤이랑 안 했잖아. 한국사 원 부분 조금 보려고 해. 이 시간 좀 빨리 끝나면은. 몇 문제짜리예요? 20문제? 20문제. 아, 20문제 4문제. 20문제짜리를 3회분을 볼 계획이거든. 그 암기 테스트. 암기 테스트는 그거를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외워가지고는 막 그걸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오늘요? 응? 오늘요? 아니 아, 그럼 금요일에 오늘 모의고사 보신다고? 아니 금요일날 모의고사 볼 건데, 그래서 여기 단원 좀 빨리 끝내고 한국사 복습을 좀 하자고 쌤이랑 안 했던 부분들을. 자, 자원 보자. 자원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인간에게 유용하면서 기술적,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을 우리가 자원이라 그래. 자, 먼저 기술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건 자원이 아니야. 태양에서 펄펄 끓고 있는 용암, 그거 우리가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기술이 안 돼.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해야지만 그걸 자원이라고 해. 자, 우리나라에 그 석탄 매장돼 있어 없어? 석탄 없어 우리나라에? 있다고. 우리나라에 석탄이 있다고? 없어요. 있어. 강원도에 엄청 많이 매장됐어 무연탄이. 지금은 많이 다 폐광됐지만 옛날에는 탄광촌이었어 강원도가. 알지?
강원도에 그 광산 엄청 많이 있었어. 근데 지금 왜 다 폐광됐을까? 왜 지금 우리나라 무연탄 안 캘까? 일본이 가져와서. 뭐를? 아직도 많이 매장돼 있다니까? 아 지금. 지금도 많이 있어. 근데 안 캐. 그거 왜 안 캐? 왜 안 캘까? 연탄을 안 쓰니까? 아니야. 연탄 많이 써 지금. 집에서 다 연탄 떼지. 보일러. 아니야? 네. 그렇지. 난방용으로는 이제 전혀 안 쓰지. 우리나라에서 거의 안 쓰지. 물론 아직까지 쓰는 것도 있지만 쌤 어렸을 때는 다 연탄 떼고 살았었거든. 근데 그 제철공업,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제철공업 국가야. 그리고 화력 발전할 때 연탄이 많이 사용이 돼. 무연탄이. 근데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게 훨씬 싸거든. 우리나라 사람들 광산 가서 노동력 그 인건비 주는 것보다 중국산 수입하는 게 훨씬 싸.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수입해오는 게 훨씬 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매장되어 있는 무연탄은 경제적 가치가 있어 없어? 없어.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자원의 특성으로는 유한성, 편재성, 가변성이 있는데 요거는 좀 알아둬야 되고, 자, 유한성이라는 거는 한정,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다. 이게 유한성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장되어 있는 양을 지금과 같은 사용량으로 봤을 때 앞으로 몇 년까지 쓸 수 있냐라는 걸 계산해 놓는 게 있는데 그거를 가체 연수라고 해. 자, 석탄은 앞으로 몇 년 남았어? 139년. 석유는 54년. 천연가스는 49년 후면은 완전히 이제 지구에서 없어진대. 너희들 죽기 전에 석탄, 천연가스 이거 다 없어져.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다. 쌤이 올해로 그 학원 강사 수업을 한 지 한 22년째 되거든. 근데 처음에 이 가치연수 수업을 할 때 석유의 가치연수가 30년이라고 애들한테 가르쳤어. 뭐 이상하지? 20년 전에 가치연수가 30년이라고 했으면 지금 가치연수 몇 년이어야 돼? 10년이어야 되잖아. 근데 54년이라고. 지금 나랑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이렇게 바뀌어. 자, 가치 연수라는 거는 바뀔 수가 있어. 왜 바뀔까? 가치 연수가 찾아내면. 그렇지. 새로운 매장지가 더 발견될 수도 있어. 또 아까 얘기했지. 가치 연수라는 거는 지금과 같은 사용량이었을 때잖아. 그치? 그 사용량이 줄어들 수도 있어. 많이 줄어들었어.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봤을 때. 그러니까 20년 전에 봤을 때는 석유를 대체할 만한 그런 대체 에너지가 당장 빠르게 만들어지질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미 너무 석유를 대체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버렸어. 이렇게 완전히 100% 전기로 가는 전기 자동차 지금 도로에 너무 많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예상을 못하는 거지. 자, 가치 연수란 현재와 같은 생산 수준으로 현재 시점에서 확보된 자원을 채굴하여 이용할 경우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채굴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근데 이 가치 연수는 변할 수도 있다고. 사용량이 변하거나 새로운 매장지가 발견되거나. 자, 편재성은 특정 지역에 치우쳐서 분포하는 특성을 편재성이라 그래. 자, 자원이라는 거는 전 세계에 고루 매장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특히 이 편재성이 가장 큰 자원이 석유야. 자, 그 다음에 가변성이라는 것은 가치가 변한다는 거거든. 뭐에 따라서? 과학 기술에 따라서,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가치가 변하기도 해. 자, 석유나 석탄 같은 경우 보면은 산업혁명 이전에는 거의 사용이 안 됐었어. 그냥 못 쓰고 못 먹고 더러운 돌이고 더러운 물이었어.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잖아. 석유, 석탄이. 자,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무슨 고기 안 먹지? 돼지고기. 소고기. 하나만 찍어. 하나만 찍어. 저는 두 가지 선택지를 줬으니까 아니. 선택을 하겠습니다. 뭐 하나는 골라 빨리. 소. 도윤이는. 저는 소화하겠습니다. 자, 인도에서는 둘 다 안 먹어.
힌두교에서는 소를 안 먹고 이슬람은 돼지를 안 먹잖아. 근데 인도에는 그 힌두교 이슬람교들이 다 많이 모여 살고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소 돼지 하면 어때? 없어서 못 먹는 식량 자원이잖아, 그치? 근데 인도에서는 소나 돼지가 식량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그 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바뀌는 거야? 문화, 종교,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 자원은 모든 지역에서 모든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자, 에너지 자원의 종류 보면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가 있고 태양열,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있고 자, 화석 에너지는 지구상에서 인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이고 자, 화석 에너지는 생산 지역과 소비 지역이 불일치해서 이동량이 많다. 자, 세계 에너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자, 앞으로는 이 에너지 전쟁이 될 거야. 앞으로 미래 사회는 AI나 뭐 이런 로봇이나 이런 그 기술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거라는 거는 명확하게 지금 보이잖아, 그치? 근데 그러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앞으로 미래 사회의 핵심이 될 거야. 자, 각 에너지 자원의 특징을 한번 보자. 좀 간단하게 빨리 볼게.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있어. 자, 석탄은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던 에너지 자원이냐? 산업혁명 때부터. 산업혁명 때 주요 에너지 자원이 석유가 아니고 석탄이야. 자, 제철공업이나 화력발전에 이용이 되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음. 그리고 비교적 고르게 매장되어 있다. 그래서 이동량이 석유에 비해서 많진 않아. 자, 여기서 하나. 자, 석탄의 주요 생산, 소비, 수출, 수입 국가 있지. 이거는 내신 공부할 때 다 외워야 돼. 외울 수 있겠어? 외워야 돼. 내신 1등급 맞으려면 이런 거 다 외워야 돼. 뭐 지금 외우고 넘어가지 않을 거야. 자, 석유는 오늘날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운송수단의 연료와 공업원료로 사용함. 편재성이 커서 이동량이 가장 많은 신생대 제3기층 배사구조에 주로 매장되어 있어. 마찬가지로 생산, 소비, 수출, 수입 국가 암기해야 돼. 내신 공부할 때는. 자, 천연가스는 가장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이 되고 자, 옛날에는 천연가스가 많이 활용이 안 됐어. 왜? 기체잖아. 운반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무슨 기술이 만들어진 거야? 냉동 액화 기술이 발달하고 수송관을 통해서 이동하고 하면서 육지에서는 파이프라인, 해상에서는 액화 천연가스 수송선을 통해서 이동한다. 마찬가지로 주요 생산, 소비, 수출, 수입 국가 암기해야 되고 자, 그리고 이 지도를 보고 이게 뭐의 이동인지 알아야 되거든. 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엄청나게 큰 화살표가 어디로 가고 있어? 일본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로 가고 있네. 자, 일본과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제철공업 국가거든. 그럼 뭐 수입하는 걸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석탄 수출하는 거야. 이거 보고 이게 석탄이라는 거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거는 석유거든. 자, 전 세계 석유의 60%가 매장되어 있는 곳이 여기야. 여기 페르시아 만연한. 여기에서 전 세계로 석유가 확산돼 가지. 자, 석유는 무슨 성이 가장 큰 자원이다? 편재성이 가장 큰 자원이기 때문에 국제 이동이 가장 많다. 자, 화석 에너지의 대륙별 매장 비율도 알아야 돼. 교과서에 있는 이런 표들을 다 외워야 돼. 대륙별 화석 에너지 생산량과 소비량도 알아야 되고 순위를. 자, 그 다음 페이지 169페이지. 자, 자원 매장지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북극해 영유권 분쟁이 있고 카스피해 영유권 분쟁이 있어. 자, 북극해는 최근에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해와 그 주변 지역의 자원, 매장된 자원을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카스피해가 어디냐면은 여기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카스피해거든. 자, 여기는 호수일까 바다일까?
여기 호수일까 바다일까? 네, 해니까 해니까 바다지 않을까요? 바다. 이런 걸 내해라고 하거든. 내륙 안에 있는 바다. 근데 바다라고 볼 수도 있고 호수라고도 볼 수 있어. 사실 바다가 아니잖아. 내륙에 있잖아. 그 호수라고 보기에는 근데 졸라 커. 우리나라보다 더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호수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바다로 보기도 애매해. 그게 분쟁의 원인이 되는 거야. 자, 여기에도 카스피해에도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매장돼 있거든.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이 매장돼 있는데 여기에 인접한 나라가 6개가 돼. 그런데 만약에 이 카스피해를 바다라고 보잖아. 잘 들어. 바다라고 보면은 접해 있는 면적에 따라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돼. 근데 만약에 이게 호수로 인정이 되면은 똑같이 딱 6등분을 해야 돼.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 카스피해에 많이 인접해 있는 나라는 뭐라고 주장할까? 여기가 그 바다. 바다라고 주장하겠지. 조금 붙어 있는 나라는 호수라고 주장을 하겠지. 그럼 6분의 1은 자기께 되니까 그게 카스피해 영유권 분쟁이고, 그 다음에 자원민족주의라는 거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그 자원을 뭘로 삼는 거야? 자국에 무기화하는 거야.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무기로서 사용하는 거를 자원민족주의. 나쁜 거야. 이거는 주로 석유를 가지고 있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의 연합체에서 이 자원민족주의를 많이 활용을 해. 너희들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 이렇게 대우하면 우리 석유 안 팔 거야, 생산량을 줄일 거야, 가격을 올릴 거야 이러면서 국제사회에 영향을 끼치려는 무기화하려는 현상을 자원민족주의라 그래. 지금 최근에 미국이랑 이란이랑 곧 전쟁할 것 같으면 혹시 알고 있을까? 관심이 없지. 아마 곧 할 거야. 올해 안에 전쟁이 일어날 거야. 미국이랑 이란이랑. 지금 이란에서 핵을 만들고 있어서 그러거든. 근데 그거를 제재를 하려고 해. 그러니까 너희 이거 제재하면 우리 석유 안 팔 거야. 이렇게 또 자원민족주의를 하고 있어. 이란에서. 자, 러시아도 자원을 무기화하지. 자원민족주의 했지. 러시아에서는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이 천연가스가 육로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으로 많이 수출이 돼. 그런데 지금 러시아 어디랑 전쟁하고 있지? 우크라이나랑 지금 2022년부터 아주 지겹게 아직까지 하고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편을 든 유럽 국가들한테 러시아가 제재를 하는 거야. 너희들 천연가스 안 팔아 너희들한테. 이러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자, 이런 걸 자원민족주의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자원 소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환경오염 문제, 기후변화 문제, 에너지 소비 격차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자, 내신하면서는 자원을 둘러싼 분쟁 지역들 있지. 이런 것들 교과서에 있는 것들 전부 다 분쟁의 원인까지 다 공부를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오늘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지속 가능한 발전이 무엇이냐?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은 범위에서 현 세대의 성장을 추구하는 발전. 즉, 지금 우리 발전한다고 미래 세대가 필요한 것들을 없애지 말자 이거야. 그게 지속 가능한 발전이야. 넘어가. 자, 이런 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적 노력과 개인의 노력인데 국가적 노력은 제도나 법을 만드는 거지. 그리고 요거 RE100이라는 거 하나만 좀 알아두자. RE100이라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자라고 하는 캠페인 운동이야. 자발적인 기업들의 캠페인이야. 전 세계 큰 기업들이 다 여기에 동참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동참을 해야 될 거고. 자, 마지막 미래 사회와 세계 시민으로서의 삶 보면은, 자, 요나스의 책임윤리 요거 한 번만 보고 가자. 자, 질문 하나 할게. 자, 내가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어. 근데 결과가 나쁜 결과가 생겼어. 그럼 나는 책임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줘야죠.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좋은 의도를 했는데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나빴어. 안 적어도 돼. 무책임한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책임질 필요 없다가 심정윤리고, 자, 요나스의 책임윤리는 뭐냐면 책임져야 된다. 근데 어떤 경우에 안 좋은 결과가 예상됐더라면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책임윤리야. 뭔 말인지 알겠음? 효경 선생님 교실에서 저기 충전기 훔쳐왔는데요. 일찍 왔네. 갖다 놔야 되는데. 자, 요나스가 바라볼 때 현 세대의 과학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윤리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게 많아. 그래서 그거를 윤리적 공백이라고 이야기를 해. 이 윤리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거를 책임윤리 요 정도만 보면 되는데, 이때 책임의 범위가 어디냐? 미래 세대와 환경까지도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하는 모습이고, 자, 미래 사회 모습에서 정치, 경제, 과학, 생태 분야를 예측했는데 사실 이건 미래 사회가 아니야. 지금 현재 이미 변한 그런 사회 모습들이지. 자, 교과서가 개정됐으면 이런 부분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미래 사회라고 하고 있어.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회 공부를 떠나서 너희들이 미래 사회를 지금은 이제 심각하게 예측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선생님은 너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거든. 변동하고 있거든. 나 때라도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너희들 이제 고등학생이 됐잖아. 그러면은 말도 안 되지만 너희들 이제부터 어른 취급을 한다. 아직도 너희들 스스로 좀 애기 같지 않아? 아직 어린데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아? 네. 그치.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면은 사회에서 어른 취급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아직 어린 것 같은데 그 너희들한테 뭘 요구하냐면은 너희들 삶을 결정하라고 해. 진로를.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치? 무슨 직업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내가 뭘 잘하는지도 아직 잘 모르는데 지금 진로를 결정하라고 한다니까, 고등학생들한테.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고, 그리고 대학을 결정하고 그 과를 결정하게 되면은 적어도 몇십 년 동안 거기에 관련된 일들을 너희가 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중하게 좀 생각하고 고려를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진짜 너희들도 이제 어른이 됐어. 그러면은 좀 현실 사회를 좀 직시하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이 변화를 이끄는 사람들, 리더들이 볼 때 앞으로 예측하는 모습은 어떤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냥 단순히 그냥 나는 뭐 좋아하니까 뭐 돼야지 이렇게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쌤이 제일 말리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쌤이 과목이 사회다 보니까 예고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거든. 옛날에는 특히 여학생들이 많았었지. 공부 좀 하다가 하기 싫으면 나 미술 좀 잘하는 것 같아, 미술 해야지 하고 미대 이렇게 준비하고. 왜 미술해? 네. 아니 진짜요? 알고 계시지 않았어요? 아, 그런다 그랬나? 아, 맞아. 아 저는 그런 케이스는 물론 그럴 수 있지. 그런 케이스는 근데 이 다음 판에서도 남학생 있거든. 예술 쪽 나오네. 걔도 미술 하고 있고. 근데 참 이게 좀 애매한 진로인 것 같아. 옛날에는 되게 괜찮았거든. 그 미대를 가면 근데 도희 너는 뭘 하고 싶은 거야? 아 저요? 저는 광고 디자이너 하고 싶어가지고. 네. AI가 다 해주는데. 아 그래서 과 중에 AI 디자인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좀. 그런 식으로도 이제 또 그 AI를 활용하는 전문가 이런 거, 그렇지. 근데 AI 활용하는 전문가면은 미술을 잘하는 애가 필요가 없지 않나? 그냥 너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미감. 그러니까 그 감각. 그러니까 미술 잘할 필요 없고 감각만 있으면 되겠네. 그렇지 않을까?
감각이 있어요. 미술 잘하죠. 그런가? 아무튼간 그 나중에 너희들 어떤 미래의 어떤 사회도 좀 전망을 해보고 너희들 할 일들 있지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해볼 필요가 있어. 한 번쯤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 내가 뭘 좋아하고 그 내가 좋아하는 일이 미래에 과연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직업인지 전망이 있는 직업인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자, 생태 환경을 지키는 지구촌에 노력해가지고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간단하게 한번 봐볼까? 람사르 협약이 뭐지? 람사르 협약은 뭐 보호하자는 거지? 습지. 습지. 우리나라도 이 람사르에서 지정한 보호 습지들이 있나? 있어. 우리나라 갯벌 이게 람사르 그 습지야.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오존층 파괴 물질. 그게 뭐지? 염화플로리난탄소, 염화불화탄소라고도 하고 프레온가스라고도 해. 이거 사용 금지하자. 그래서 그거 사용 안 돼.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 국가 간의 이동을 금지하는 걸 바젤 협약이라 그래. 옛날에는 이 바젤 협약 하기 전에는 선진국에서 유해 폐기물, 핵 폐기물 같은 거 있잖아. 이거를 개발도상국에 팔아. 돈 주고. 그래서 그 개발도상국 땅에다가 묻어라 이거야. 너무 윤리적이지 못하잖아. 그래서 그걸 금지시킨 거고. 사막화 방지 협약도 말 그대로 사막화 방지시키는 거. 교토 우정서나 파리 기후 협약 같은 경우는 지구 온난화를 막자, 온실가스 규제하자 이런 협약인데 교토 우정서 같은 경우 선진국만 참여했었어. 우리나라 참여했을까 안 했을까 이때 못했어. 그런데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은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도 이제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협약인 거고. 자, 이렇게 해서 5단원이 끝나. 5단원이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지. 뭐 중학교 사회에 했던 부분들 좀 반복된 부분들이 있거든. 뭐 인구 문제라든지 이런 거 다 중학교 때 했던 거잖아, 그치? 자원도 중3 때 했던 거잖아, 그치? 그게 좀 반복된 부분이라서 좀 빨리 했어, 여기 단원은. 그리고 우리가 한국사 복습을 좀 해보자. 아저씨 갔다 올게. 잠깐 쉬었다.